안녕하세요. 과학기술과 사회 1조 발표를 맡은 안병훈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저출산을 사회적 문제로 꼽았습니다. 저출산이 최근 몇 년간 대두되어 왔던 아주 주요한 이슈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출산이 문제일까요? 먼저 저출산이 왜 사회적 문제로 꼽히는지 짚어보자 합니다. 저희 조는 우선 저출산을 균형 있는 연령대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생아 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출산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균형 있는 연령대란 고령계층을 부양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비율의 노동 연령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의 균형은 노동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양질의 노동 인력이 결국 사회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출산율은 사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혹자는 노동력의 관리를 외부 인력, 즉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귀화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우로 미국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모여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다양한 인종을 포용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과해서 안 되는 점은 미국은 건국 초기에 강력한 규제의 이민자 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1882년 이민법령을 제정해 장애인, 범법자 같은 사회적 약자 유입을 금지했고 이민자의 국적에 따라 유입을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미국이 오늘날과 같이 차별적 요소 없는 이민자 정책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이민자 정책을 취했고 이 기간에 백인 위주의 사회 기반을 탄탄히 다졌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의 기하 인종 비율의 대부분은 중국, 베트남, 네팔,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조선족이라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의 비율이 과반입니다. 즉 우리나라로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경제력 측면에서 열세인 국가들 혹은 자치지역에서 왔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소위 선진국들의 핵심 인력이 우리나라에 올 유인이 없는 것입니다. 출신은 차치하더라도 고학력자들 또는 훌륭한 기술을 가진 인력들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이민자 실태만 보아도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들을 교육시키거나 우리 사회에 잘 녹아들기 위해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그보다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노동력 증대를 위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준비 없이 노동력만을 위해 외부 노동자들을 유입시키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사회에 큰 혼란을 줄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생각하면 결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출산율 증가를 통해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구축한 다음에 이민자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는 관점 또한 존재합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대 교수를 역임하는 앨런 와이즈먼은 저서 인구 쇼크에서 저출산은 오히려 인구 구조 조정을 위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의 주장을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입한다면 인구 과밀국인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이 청년 실업 해소, 삶의 질 개선, 사회적 경쟁과 갈등 완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모가 산업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나이에 자녀를 부양하고 그 자녀들은 자기 자신조차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앨런 와이즈먼은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인구 과밀도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며 전체 인구수가 적정 인구수까지 줄어들어 사회적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상승하면서 출산율이 회복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의 문제는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사회적 혼란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3년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대한민국의 적정 인구수는 5천만 명입니다. 현재 2024년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약 5,200만 명으로 적정 인구수와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KOSIS에서 출산율 추이를 기반으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72년에는 인구수가 3,600만 명으로 감소합니다. 즉, 이 시점에는 저출산으로 인구수가 감소하면서 사회적 자원에 대한 경쟁이 줄어들고 삶의 질이 상승한다고 전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산 연령 인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달라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생산 연령 인구, 즉 15에서 64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70.2%이지만 KOSIS에서 출산율 추이를 기반으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72년에는 생산 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5.8%로 대폭 감소합니다. 또한 중위 연령이 2072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임현진 아시아 연구소 창립 소장이 2023년 기고한 글에 의하면 한국의 중위 연령이 2020년에 44세, 2040년에 52세, 2060년에는 61세가 됩니다. 2040년에 중위 연령이 52세가 되면 25%의 노동 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자와 14세 이하의 유년층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단기적인 미래에는 노동인구의 감소에 따라 노령과 유년의 부양인구가 증가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부양비가 올라가는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앨런 와이즈먼의 관점처럼 저출산을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보고 자연스럽게 회복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는 있어도 단기적인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출산이 사회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낙관론에 지나지 않으며 당면한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저출산이 왜 사회적 문제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내놓은 정책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는 저출산의 원인들이 별개의 요인들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고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봤으며 이에 국민들에게 약간의 강제성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출산이라는 것이 국방의 의무와 같이 국민의 의무라는 의식을 심어줘야 출산율이 개선된다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출산하지 않는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산을 국민들의 자율성에만 맡기기만 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아이가 없는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아이가 있는 가정을 위한 여러 지원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태아에 대해 200만원, 쌍둥이 400만원, 새쌍둥이 6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었건 만 0세 아동의 부모에게 100만원, 만 1세 아동의 부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수당, 만 24개월에서 만 7세 취약 전까지 자녀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양육수당 등 금전적 지원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 지원, 최대 1년 6개월 등 비금전적 지원 정책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 실시하는 정책들은 모두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들로는 아이가 어릴 때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육아에 있어 가장 많은 비용이 들며 부모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청소년기부터의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출산 가정에서 거둔 세금으로 장기적인 육아 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는 두 가지 영역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 인프라 개발 지원입니다. 언뜻 보면 출산율 개선과 지방 인프라 개발은 연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조에서 조사했던 바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에서 경제적 요인, 특히 집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집값이 높은 이유는 수도권 등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지역에 거주 공간이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 인프라를 개발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주거 환경이 갖춰진다면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가 분산되면서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겪는 부부들의 삶이 개선되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갖춰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 평준화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란 고등교육을 위한 중고교 시설 교육과
산업 전반에 쓰이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전문 노동 인력을 육성하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교육 평준화라는 개념은 앞서 말한 지방 인프라 개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혹은 이미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뿐 아니라 낙후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별 수준 차이를 줄인다면 부모들은 아이들을 잘 교육하기 위한 환경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이는 집값과 더불어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인 자녀교육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산의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것이 국민의 자율성을 해쳐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상황이 좋지 않다면 제한적으로 국민의 자율성보다는 의무의 무게를 더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나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민주주의 같은 가치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자율성에만 맡겨 사람들이 모두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한 결과가 현 대한민국 출산율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스스로 문제 상황을 피부로 인식하고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기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국민의식의 고취를 교육이나 선정으로만 이루기에는 무리가 있게 저희조는 출산과 관련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현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출산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